남해 앞바다로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리하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 경상도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수 앞, 여수의 이제 통제소, 지휘소에서 이 남해 노량, 이제 하동 쪽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이 남해군 쪽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거기에 이제 남해대교가 70년대에 서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2의 남해대교를 건설을 해서 현수교를 건설해서 이것을 이제는 노량대교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그 노량 앞바다, 그 물살이 좁고 이 노량하고 명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명량은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 명량은 그 진도대교 위에서 보면은 물살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간주와 만주 때는 시속 23, 4km 정도까지 이 속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시속 23, 4km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아무리 빨리 걷는 사람도 한 6km 못 걷거든요. 그럼 마라톤 선수가 42.19를 2시간 5분 10분 만에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살이 다리에서 내려다보면 물살이 너무 빠르잖아요. 거의 자전거로 타고 달리는 그런 속도에 빠릅니다. 그런데 남해의 노량 바다는 명량처럼 비슷하게 좁기는 한데 이렇게 물살이 보이질 않아요. 명량처럼 울돌목처럼 이렇게 물살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파도가 치지 않으면 잔잔합니다. 이렇게 유리알처럼 배가 지나가지거나 파도가 치지 않으면 잔잔한데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은 노량 그 바다에다가 실에다가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맹주꼬리 있죠. 맹주꼬리 그 실을 얼굴 풀어도 이게 닿지를 않는다. 그럴 정도로 그게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노량 앞바다를 지나가지고 칠천량이나 한산도다 전부 이게 전투는 전부 경상도의 남해바다에서 했다. 그것 자체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심한 전략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동네 앞바다에 일본 전함이 나타나기 하루 전날 그 복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게 또 참 희한한 거죠. 근데 조정에서는 전쟁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정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우리 역시 아까 양모남 신국가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보다는 경상도 사람인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달리 들리듯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일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건 또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일본에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그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이 도고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제독은 일본 해군의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을 하기 전에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905년도에 러일 해전을 할 때 러일 해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사람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사람이 일본 러시아 러일 해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성 축하전을 열었습니다. 전성 축하전을 여니까 도고 헤이하치로의 친구들하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을 이렇게 막 띄우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도고 제독이야말로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더 뛰어나고
조선의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치켜 세웁니다. 근데 치켜 세울 만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고 헤이하치로가 절대 러시아 발트 함대, 발틱 함대보다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그 모든 전함이라든가 모든 전쟁의 군사력에서 열세 있는데도 절대 열세 있는데도 이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대단하다고 봐줄 만한데 넬슨 제독보다 뛰어나고 이순신 제독보다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입을 엽니다. 나를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나를 이순신 장군에게 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은 이순신 장군은 해전의 신이다. 해전의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전의 신이다. 그리고 요새 계급적으로 얘기하면 넬슨 제독이나 이 도고인 제가 사병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장교다. 그러니 감히 나를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영국의 넬슨 제독은 스페인, 당시의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하는 스페인 함대를 물리칠 때 영국이라고 하는 온 나라가 동원이 돼가지고 넬슨 제독을 지원을 했다. 그래서 스페인 무적함대를 이겼다. 그러면은 우리 일본은 내가 러시아하고 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역시 우리 일본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서 이겼다. 사실 이제 러일 해전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 해군이 전함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전함 숫자하고 총 톤수하고 이런 것들이 발트 함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비교가 안 되고 그 함정의 숫자라든가 함정의 규모, 이게 이 모든 작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맨몸으로 싸울 때도 그렇고, 군인들이 육지에서 육군이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공군이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해군이 전쟁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 전투기가 세대가 있고 전투기가 세대가 있고 우리가 5대가 싸운다 그러면은 이게 세대와 세대가 적 전투기 세대가 격추되고 우리 전투기 세대가 격추되고 우리 전투기 2대가 남는 게 아니고 적 전투기 3개가 격추되고 우리 전투기는 1대 정도 격추되고 나머지 3대, 4대가 남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덩치가 70kg, 80kg 나는 어른하고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된 아이하고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아이가 1명, 2명 덜러붙어도 그 어른하고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명, 20명이 붙어도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묶어다니면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큰 전함이 한 척이 있냐? 아니면 작은 전투함이만 있냐? 이것도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함의 크기도 중요하고 전투함의 숫자도 중요한데 전투함의 크기나 숫자에서 일본 함대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봐도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발트 함대하고 일본의 함대는 이렇게 함대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통통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끌어 모아놨는데 이게 전함이 볼품이 없거든요. 함대가. 그래서 이름이라도 기가 죽지 말자 그래가지고 일본 연합 함대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연합 함대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러시아 발트 함대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또 준비하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이 또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러시아 함대가 이 대한해협을 이렇게 들어오기 하루 전날, 들어오기 전날 이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몸을 깨끗하게 제사를 그때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느냐면은 도고헤이하츠로 제독은 진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신이시여. 근데 이 신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한테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장군이시여, 신이시여, 저한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일, 뭐라고 하냐? 내일, 바로 우리 일본의 운명이 내일 제가 치를 저 전투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트 함대, 그 다음날 발트 함대가 예상대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발트 함대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고 있었던 영국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 때문에 러시아가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고 쫙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남하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해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병사들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쳐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의 함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해협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아주 도고헤이하츠로 제독은 어떻게 났냐? 울릉도에다가 척구병, 관측병을 딱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척구병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대한해협으로 싹 들어올 때, 대한해협을 완전히 들어올 때 이제 도고헤이하츠로가 지휘하는 함대가 뒤를 밟아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포진을 한 전법이 이 고물의 정자 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자 전법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동용한 작전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발트 함대는 대패를 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오늘날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도고헤이하츠로 제독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도고헤이하츠로 제독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넬슨 제독이나 저는 대해전을 할 때 온 국가가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가가 동원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켜 이겼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서 나라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해준 게 전혀 없다. 오로지 당신이 혼자서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모든 걸 혼자 했다. 그러니 감히 이순신 장군한테는 나를 기여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도고헤이하츠로 제독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칭송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거슬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지휘했던 장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하는 장수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 선봉장 같은 반열은 아니지만 이 제2 선봉장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장수입니다.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어느 정도 대단한 장수냐면 경기도 임진왜란 초기에 경기도 용인 근처에서
우리 조선 육군하고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육군이 맞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는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육군은 최대 5만에서 최대 9만까지 정도 되는 말하자면 조선의 육군 주력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육군이 물론 일본 놈들이 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3,000명을 가지고 용인 이 전투에서 조선 육군 5만 명 이상 되는 육군을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엄청난 임진왜란때 일본 입장에서는 전공을 세운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는 여수에 딱 버티고 있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이 호남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불러내려가지고 네가 이순신이랑 붙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한산 대첩일 겁니다. 한산 전투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순신 장군하고 맞붙었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맞붙기 전에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야, 그 이순신 장군 별거 아니다. 내가 가서 완전히 박살내겠다. 온갖 큰 소리를 다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투를 했습니다. 참패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어떻게 했냐?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식음을 그야말로 전폐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분해서요? 아닙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공포에 질려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아니,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을 어떻게 구세 사람들이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일기에다 남겼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그리고 그 일기를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순신 장군을 우습게 봤는데 이순신 장군한테 패하고 나서 무섭고 떨려서 내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또 짧은 문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 장군이다. 내가 제일 죽이고 싶은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다. 이 온갖 감정을 짧은 문장으로 다 표현합니다. 이제 일본 그 장수들이 또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차를 한 잔 꼭 마시고 같이 마시고 싶어 하는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온갖 그 착잡한 감정을 다 그렇게 일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양력으로 4월 28일이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4월 28일이 되면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안양 그 현충원에 참배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아산 생가에 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 바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후손들입니다.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순방을 해라. 예의를 갖추고 가서 배우라고 얘기했겠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전투를 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본 놈들이지만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하루 전에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이 거북선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량해전을 보시면 그런데 그 원균이라고 하는 제독이 처음부터 그 무능한 장수는 아니었다고 이제 봅니다만은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이 경쟁의식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자기보다 원래 굉장히 이 직급이 낮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원래는 그 문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문관이었는데 장인 어른의 권유로 이제 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그 한문으로 쓴 그 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글씨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물론 뭐 옛날 무인들이라고 다 무식한 건 아니고 다 글을 배우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런 난중일기를 그런 수준 높은 문학의 수준 혹은 그 내용 자체가 그런 높은 수준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냐는 것은 그분이 원래 사서삼경을 깊이 공부를 하고 주역도 공부를 하고 한 그런 학문이 깊은 문관이었기 때문에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늦게 무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직급에서는 이 원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직급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죠. 그러니까 원균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열등의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투를 이순신 장군처럼 냉혹하게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전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제 의식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전공을 빨리 세우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참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명량해전을 할 때는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실제로 이제 명량해전의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어디 현감 한 분이 한 척을 몰고 와서 이제 13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거북선을 건조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거북선이 한 척이 없으니까 이제 대해전을 앞두고 거북선을 건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거북선이 불이 타는 걸로 그렇게 영화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북선은 없는 상태에서 12척을 가지고 이제 명량해전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보니까 전투가 명량해전에서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투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던 어린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산기슭에서 영화에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함이 일본 전함들을 막 들이받으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인가가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으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한호성을 하면서 구선이 나타났다! 구선이 나타났다! 그 이제 구선이 거북구자, 거북선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구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선이 나타났다! 하고 이제 이 만세를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북선이 아닌데 이게 들이받으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거북선 멀리서 보니까 거북선으로 이제 착각을 했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일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전투함하고 우리 이순신 장군의 조선 전투함은 나무부터 달랐습니다. 네, 나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투함은 일본은 기온이 우리보다 물론 뭐 홋카이도 이쪽은 다릅니다만 우리보다 위도가 낮은 일본의 남부 지방은 연중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삼나무라든가 편백이라고 부르는 히노키라든가 삼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쭉 고른 나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빨리 크고 굵게 자라는 나무들은 그만큼 나무가 무릅니다. 그래서 무른 나무, 즉 삼나무 계통으로 혹은 편백나무 계통으로 일본은 전함은 전투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무른 데다가 이걸 모서를 박아가지고 전부 이제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배를 빨리 속력을 높여야 되니까
배 밑바닥이 이 유선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배를 빨리 노를 지어가지고 빨리 한국으로 이동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 배 밑바닥을 우리 이순신 장군의 전투함처럼 이렇게 밑바닥을 팽팽하게 한쪽에 약간 팽팽하게 하지 않고 이 유선행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빠르죠. 빠르긴 한데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호수 같은 데서 이제 만약에 고여 있는 물에서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다르겠지만 이게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전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함의 안정성이 이 밑바닥이 이렇게 유선행으로 뾰족하게 되면은 우리 조선의 전투함처럼 밑바닥이 팽팽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속도는 이게 느릴지 모르지만 이 파도 치는 데서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투함은 거기다가 밑바닥이 팽팽한 데다가 뭘로 만들었냐?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만들어서 이걸 못을 쓰지 않고 전부 이게 이 홈을 내서 짜 맞췄습니다. 이 짜 맞춘 상태에서 이게 전함이 바다에 들어가 나무가 바다에 들어가면은 소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 여름에 아주 더운 이 혹서기하고 겨울에 아주 추운 혹서기를 그리고 따뜻하고 찬 이런 계절의 변화가 온도 변화가 극심한 이 한반도 거의 한 많이 차이 날 때는 40도 50도 차이 나는 이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나무는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그래서 이 소나무를 단단한 소나무를 가지고 전통을 만드는 데다가 짜 맞췄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불어나가지고 이게 꽉 끼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본 전투함은 못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조선 전투함이 들이받아 버리면은 저거는 이제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일본 놈들이 일본 전투함들은 전부 조총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조총의 사정거리 밖에서 포를 쏴가지고 일본군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 거북선이 있을 때는 거북선은 위가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오더라도 괜찮은데 저 잠깐 소금